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역작 브로큰 머니의 거대한 전환점인 제이브의 문을 엽니다. 제일부에서 우리가 화폐의 역사와 탄생 그리고 근본이제의 흥망성쇠를 다루며 기초 체력을 다졌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제이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경제 시스템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고장나기 시작했는지를 추적하는 범죄 현장 수사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그 범죄 현장의 시간은 정확히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이며 장소는 미국 백악관입니다. 린 알든은 제10장의 제목을 1971년의 충격 닉슨 쇼크와 피아트 머니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이 장이야말로 이 책의 심장이자 현대 금융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971년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197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10장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보난자를 보던 미국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속보에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닉슨은 투기 세력으로부터 달러를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선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약속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고 그 달러는 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가격으로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달러는 종이로 된 금 교환권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을 믿고 자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켰습니다. 미국이 세계금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늪에 빠져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붓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을 통해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총과 버터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전쟁을 하든지 복지를 하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돈을 찍어내서 둘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달러는 금을 담보로 발행되어야 하는데 금고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이 달러가 세상에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치 빠른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미국이 금도 없으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어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드골은 이를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달러를 보낼 테니 우리 몫의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군함까지 보내금을 실어 날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뱅크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런던 금 시장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긴축을 통해 경제를 냉각시키고 달러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파기하고 금 태환을 멈출 것인가. 정치인에게 경제 불황은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닉슨은 재선을 앞두고 있었고 긴축을 선택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그는 금 태환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린 알든은 이 사건을 두고 화폐의 닻이 끊어진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화폐는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1971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모든 돈은 그저 정부의 신용 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종이 조각 즉 피아트 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아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것은 돈이다라고 명하면 돈이 되는 마법 같은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린 알든은 10장에서 닉슨의 일시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지를 지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정책 중 일시적인 것만큼 영원한 것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닉슨의 그 일시적 중단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환율 시장은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각국 통화의 가치는 매일매일 요동치기 시작했고 환율 전쟁과 무역 불균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환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화폐의 발행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금이 없으면 돈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금을 채굴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듭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억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 정부가 필요하다고 압박하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규율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WTFHAPPNEDIN 1971 캄이라는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떠올려야 합니다. 린 알든 역시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1971년 이전까지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실질 임금 상승은 거의 궤를 같이 하며 상승했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의 월급도 그만큼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71년을 기점으로 이 두 그래프는 악어의 입처럼 쩍 벌어집니다.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도대체 그 과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돈이 풀리면 가장 먼저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혜택을 봅니다. 정부, 은행, 대기업 등 화폐 발행의 원점에 가까운 기득권층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풀린 돈으로 자산을 사들입니다. 이 돈이 시중에 돌고 돌아 서민들의 월급 봉투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물가는 다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처드 칸티용이 18세기에 발견한 칸티용 효과입니다. 1971년 이후 칸티용 효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빚을 내서 자산을 산 사람은 부자가 되는 세상.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린 알든은 10장에서 이 현상이 초래한 부채의 폭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971년 이후 전 세계의 부채 그래프는 하키 스틱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시기부터 가속화되었습니다. 돈을 갚는 것보다 빚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의 실질 가치를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금융공학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금융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겪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 주식 시장의 과열, 코인 시장의 투기 열풍, 이 모든 것의 뿌리가 1971년에 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은 사는 곳이었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은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도박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매일 떨어지는 세상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앉아서 내 재산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투기를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출구 전략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탈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1971년 이후 만들어진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지옥입니다. 린 알든은 또한 10장에서 화폐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비판합니다. 돈은 사회적 에너지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중립적인 척도여야 합니다. 1m의 길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하지만 피아트 머니는 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을 풀어 덮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부를 훔쳐 현재를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건전한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루트비 폰 미제스는 신용 확장에 의한 경제 호황은 결국 붕괴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붕괴의 과정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린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헬리콥터 머니로 뿌려진 돈들은 모두 1971년 닉슨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든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재무장관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이후 망가진 화폐 시스템 즉 은행과 정부가 결탁하여 도덕적 해이를 일삼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으로 전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부활한 근본이제 아니 근보다 더 완벽한 수학적 화폐 시스템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화폐 시스템의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강조합니다. 그는 중앙화된 권력이 가진 실패의 지점들을 지적하며 코드로 약속된 신뢰가 인간의 변덕스러운 약속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린 알든이 제10장에서 보여주는 피아트 머니의 역사는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닉슨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하든 화폐 발행권을 쥔 자들은 결국 돈을 찍어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린 알든은 이 장에서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피아트 머니 시스템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부의 불평등 부채의 증가는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서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팽창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빚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1971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사기 힘든 이유, 월급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한 이유,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단기적인 이익만 쫓게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화폐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는 국민이 은행과 화폐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내일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린 알든의 10장은 바로 그 본질을 폭로하는 혁명의 서막입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그토록 피아트 머니를 혐오하고 비트코인을 찬양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1971년 이전의 건전한 화폐 질서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자 정부의 손에서 화폐 발행권을 빼앗아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물론 1971년의 결정이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경직된 근본이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치른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며 환경이 파괴되는 과잉 소비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린 알든은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10장을 통해 현대 금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서 나온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지난 50년간 전 세계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 희망이 남아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린 알든은 이후의 장들에서 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유지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1971년 닉슨 쇼크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경제의 뉴스를 단 하나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1971년이라는 숫자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 진짜 돈인지 아니면 정부의 신용이 담긴 종이 조각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볼테르는 결국 종이돈은 본래의 가치인 영으로 수렴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피아트 머니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가 그랬으며 짐바브웨 달러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1971년에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해안가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넘어갈 것인가?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는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알려주는 항해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제10장은 그 지도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현 위치 표시입니다. 금융의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971년의 충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화폐의 가치가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혹은 여러분만의 기술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단단한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제10장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닉슨의 거짓말과 피아트 머니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망가진 시스템이 어떻게 석유라는 에너지와 결합하여 헤트로달러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는지 제11장을 통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